오후 2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일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73세의 박성원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번화한 상업지구 한 모퉁이에 위치한 막고을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성원의 차림새는 여느 동네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20년도 넘어 보이는 낡은 회색 점퍼에 색이 바랜 검은 면바지, 발에는 구멍이 송송 뚫린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다듬지 않아 부스스했고 면도도 하지 않아 턱에 흰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서자 벌써 몇 테이블에는 손님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원이 빈 테이블을 찾아 조심스럽게 앉으려 하는 순간 주방에서 나온 45세의 최민호가 박성원을 발견했습니다. 최민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이 식당을 열면서부터 최민호는 손님을 철저히 구분해서 대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손님들에게는 극진히 모시고 초라한 차림의 손님들에게는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그런 최민호의 눈에 박성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였습니다. 최민호가 큰 걸음으로 박성원에게 다가가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음식값이 비싸. 다른 데가. 박성원이 고개를 들어 최민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뭐 하나만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말 안 통하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라고. 옆에 분식집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30대 직장인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혼자 온 50대 남성은 불편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성원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번뜩였습니다. 메뉴 좀 보고 주문하면 안 될까요? 박성원이 참을성 있게 말했지만 최민호의 태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저씨, 진짜로 말하는데 여기는 아저씨가 올 곳이 아니야. 냄새나고 더러운 옷 입고 와서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주지 마.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한다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최민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박성원을 완전히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같은 차림으로 고급 식당에 와서 뭐 하려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왜 여기 와서 분위기 망치고 그래? 당장 나가라고. 박성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온화했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최민호는 박성원이 일어서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래, 빨리 나가. 여기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동네 무료급식소나 가라고.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경악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최민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손님들. 이런 사람 때문에 불쾌하셨죠? 제가 확실히 정리할게요. 박성원이 최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최민호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고 말고. 여기는 내 가게니까 나한테 토달지 말고 빨리 나가. 경찰 부를까? 박성원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잠시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생각을 바꾼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박성원이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최민호는 뒤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다신 오지 마. 이런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문이 닫히자 식당 안의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해야 고급 손님들이 와. 박성원은 식당을 나와 잠시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흰머리를 흩날렸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사람을 모독하는 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존재감을 풍기는 이 할아버지에게는 이런 대우가 결코 익숙하지 않은 일인 듯 했습니다. 박성원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박성원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맡고 올 식당을 연 지 3년이 흘렀지만 그의 악명은 이미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박성원을 내쫓은 일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최민호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진 하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최민호는 식당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음식 준비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비싼 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반대로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나 소박한 차림의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최민호의 눈에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액수만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38세의 정미경은 매일 이런 최민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개월 전 이곳에 취직한 이후로 정미경은 최민호의 차별적 행태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70대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와 자장면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정미경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으려 하자 최민호가 달려와 정미경을 밀쳐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자장면 8,000원이야. 진짜 시킬 거야? 할머니가 당황하며 돈을 꺼내 보이자 최민호는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진짜 귀찮게. 빨리 먹고 가. 오래 앉아있지 말고. 이런 일은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급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밑반찬까지 챙겨주었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대충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배달기사들도 최민호의 피해자였습니다. 20대 배달기사 김태주는 최민호 때문에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못 가나? 음식 시켰잖아. 진짜 답답하네. 이것도 못 찾아가고. 최민호는 배달기사들을 하인 부리듯 했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배달기사들에게는 더욱 함부로 대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민호가 건물 관리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11시가 넘으면 최민호는 식당 앞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고성방가를 일삼았고 심지어 새벽 1시까지 식당 문을 열어두고 만취한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순희는 몇 번이나 최민호에게 항의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장사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하지만 최민호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싫으면 다른 데 가든지.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몇 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경고했지만 최민호는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최민호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렸습니다. 여름철에는 냄새가 진동했고 파리와 바퀴벌레가 들끓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박철수가 몇 번이나 항의했지만 최민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쓰레기 버리는 게 왜 문제야? 너도 쓰레기 버리잖아. 더 가관인 것은 임대료 문제였습니다. 최민호는 3개월째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달 5일이 지나서야 독촉 전화를 받고 뒤늦게 입금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화할 때마다 최민호는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카드 결제가 늦어져서요. 은행 업무가 밀려서요. 손님이 카드로 많이 결제해서 현금이 부족해요. 하지만 정작 최민호는 새 차를 뽑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임대료는 미루면서 자신의 사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위생 점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방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며 직원들의 위생복 착용이 불량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보건소 직원들이 다녀간 후에만 잠깐 정리할 뿐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상인회장인 62세 한복수는 최민호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른 상인들로부터 최민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최 사장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상권 이미지가 다 망가져요. 손님들한테 너무 불친절하고 차별해서 소문이 안 좋아요. 건물 관리도 엉망이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요. 한복순이 몇 번이나 최민호를 불러서 타일렀지만 최민호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방식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시비 걸 일이 아니죠. 최민호에게는 오직 돈벌이만이 중요했습니다. 인간관계나 상도덕,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특히 최민호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품위 있는 영업 유지 및 타 임차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조항이었습니다. 최민호는 이 조항을 단순한 형식적 문구 정도로 여겼습니다. 설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최민호가 저지른 일들을 종합해보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손님 차별, 직원 괴롭힘, 배달기사 학대, 소음 발생, 쓰레기 무단 투기, 임대료 연체, 위생 문제 방치까지 동네 사람들은 이미 최민호를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최민호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민호 자신도 자신이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계약할 때 상대방은 성원종합개발이라는 법인이었고 실무는 모두 직원들이 처리했기 때문에 개인 소유주의 존재는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법인 상대로 계약했으니 개인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심하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민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원종합개발의 실제 대표이자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몇 시간 전 자신이 거지 취급하며 내쫓은 그 할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최민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최민호의 운명은
이미 그가 박성원을 모독한 순간부터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박성원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이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낡은 옷차림에 수수한 외모, 조용하고 겸손한 말투까지. 하지만 박성원의 실제 모습은 최민호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박성원은 현재 성원종합개발의 대표이사로 이 도시 상업지구 건물 50여 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계의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28세의 박성원은 시골에서 올라온 무일푼의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와 고등학교 졸업장,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보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첫 직장은 건설 현장의 막노동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지만 받는 돈은 하루 3,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쪽방에서 라면으로 연명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 박성원을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말투가 어눌하다는 이유로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구석자리에 앉히고 은행에 가면 대출 상담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원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며 공부했고 주말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5년을 이렇게 살며 첫 번째 작은 상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년간 박성원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돈을 다시 투자에 쏟아부었고 조금씩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15년 전이었습니다. 도시 재개발 계획을 미리 파악한 박성원이 해당 지역 건물들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5년 후 그 지역이 최고의 상업지구로 변하면서 박성원의 자산은 수십 배로 불어났습니다. 현재 성원종합개발이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박성원의 일상은 45년 전 쪽방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검소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회사로 출근합니다. 점심은 직원들과 함께 평범한 식당에서 먹고 저녁에는 아내 이정희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습니다. 옷장에는 수백만 원짜리 정장이 몇 벌 있지만 박성원이 주로 입는 옷은 20년 된 낡은 옷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검소한 차림을 유지했습니다. 68세의 절친 김영철은 40년간 박성원과 함께해온 동료였습니다. 둘은 같은 건설 현장에서 만나 함께 성장해왔고 현재는 성원종합개발의 전무로 박성원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성원아, 그렇게 소박하게 살면서 뭐하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 김영철이 가끔 이렇게 말하지만 박성원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영철아,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다루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되지. 박성원의 아내 71세 이정희도 남편의 이런 철학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이정희는 자선활동가로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부부는 매년 수억 원을 조용히 기부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성원종합개발의 직원들도 박성원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5세의 상무 박태현은 7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첫 출근 날 박태현은 사장실에서 박성원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박성원은 거창한 사장실 대신 일반 직원들과 같은 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태연 씨, 우리 회사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전부예요. 박성원의 첫 인사말이었습니다.
이후 7년간 박태현이 본 박성원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고 회식 자리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자리를 뜨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원에게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과거 자신이 당했던 차별과 모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성원종합개발과 거래하던 한 업체 사장이 직원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박성원이 즉시 거래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박성원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야. 이것이 박성원의 신념이었습니다. 성원종합개발의 사업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다른 부동산 회사들이 임대료를 최대한 올리려고 할 때 성원종합개발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계약 갱신 때도 무리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임차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품위 있는 영업과 상도덕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이 조항은 박성원이 직접 넣은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장사를 하는지도 중요해. 박성원은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품위 있고 정직하게 영업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그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 최민호는 이런 박성원의 철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박성원은 최민호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임대 관리는 모두 직원들이 담당했고 개별 임차인들의 상황까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박성원이 오늘 우연히 최민호의 식당에 들렀고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45년 전 가난한 시절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차별과 모욕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품위 있는 영업과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원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박성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45년간 쌓아온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박성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순간 최민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박성원이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아내 이정희는 남편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의 감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성원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김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지금 시간 있나? 응, 있어. 무슨 일이야? 우리 건물 중에 막고올 식당이라는 곳 있지? 그곳 사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계약 내용도 확인하고. 김영철의 목소리에 약간의 의외감이 섞였습니다. 평소 개별 임차인들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던 박성원이 갑자기 특정 업체를 문의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자료부터 정리해줘. 전화를 끊은 박성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 전 자신이 당했던 그 모욕과 차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행위에 대해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김영철이 자료를 들고 박성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성원아,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 최민호라는 사람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파일을 펼쳐보니 최민호의 각종 위반 사항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공문들, 다른 임차인들의 민원서, 보건소 지적사항, 임대료 연체 기록까지. 임대료 연체가 3개월째라고? 박성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매달 5일 이상씩 늦게 내고 있어. 매번 독촉 전화해야 입금하고. 김영철이 또 다른 서류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 관리 규정 위반 기록이야. 소음 문제로만 12차례 경고받았어. 쓰레기 무단 투기도 수없이 많고. 박성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임차인들 반응은 어때? 정말 심각해. 같은 건물 미용실 사장 이순희 씨가 몇 번이나 이전 요청했고 편의점 사장 박철수 씨도 계속 민원 넣고 있어. 김영철이 민원서들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봐. 상인회장 한복순 씨가 보낸 공문이야. 최민호 때문에 상권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어. 박성원이 한복순의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최민호가 손님들을 차별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뭐가 있나? 위생관리 불량,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직원 위생복 미착용 등이야. 2차례나 행정지도 받았는데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어. 김영철이 보건소 공문을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나? 박성원이 물었지만 김영철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어서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문제될 수 있거든. 박성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원은 성원종합개발의 고문 변호사인 조진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진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년간 성원종합개발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대표님, 자료를 검토해 보니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합니다. 조진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박성원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첫째, 임대료 연체입니다.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3개월 연속 연체 상태입니다. 조진수가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건물 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소음 발생 12차례, 쓰레기 무단 투기 8차례로 관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셋째,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영업 방해입니다. 민원이 7건이나 접수되어 있고 이는 계약서 제12조 타 임차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박성원이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3년 전 계약할 때 자신이 직접 넣었던 조항들이었습니다. 넷째, 보건소 행정지도 위반입니다. 2차례나 지적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은 영업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조항입니다. 조진수가 계약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제15조 품이 있는 영업유지 및 건물 이미지 제고 조항입니다. 현재 이 업체로 인해 건물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고 다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성원이 그 조항을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다만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먼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진수가 법적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 정도 위반 사항이면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료 연체와 영업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박성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만약 즉시 계약 해지를 한다면 임차인 측에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진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증거 자료가 이렇게 충분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예요. 박성원이 최종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을 자신의 건물에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즉시 해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정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박성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한 모욕과 지금까지의 누적된 위반 사항들을 생각하니 더 이상 기회를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시 해지로 진행하세요. 조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통지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원은 김영철, 박태영과 함께 사무실에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정리됐나? 박성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임대료 연체 기록, 관리 규정 위반 사항, 민원서들, 보건소 지적 사항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태현이 정리된 파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미리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김영철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이순희 씨와 박철수 씨에게는 미리 알려주자. 박성원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충분하고 절차도 정당했습니다. 최민호가 아무리 항변해도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성원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45년 전 무력했던 자신과는 달리 이제는 부당한 일에 대해 정당한 응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최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성원의 복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최민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식당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를 내쫓은 일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최민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일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직원 정미경이 출근해서 식당 청소를 시작했고 최민호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음식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런치타임을 맞아 몇몇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최민호는 이 식당이 자신의 성공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정착한 이후 매출은 꾸준히 늘었고 비록 임대료는 가끔 늦게 내지만 장사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손님을 선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돈 있어 보이는 손님들만 받으면 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법인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이 아니니까 함부로 간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30분 최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 단체 주문이나 예약 문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어제 들었던 그 온화한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북극의 찬바람 같은 냉기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최민호는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모욕하며 내쫓았던 그 할아버지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원이 천천히 그리고 매우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성원종합개발 대표이사 박성원이라고, 그리고 막고을 식당이 입점해 있는 이 건물의 소유주라고. 최민호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원종합개발이라는 이름은 최민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3년간 매달 280만 원의 임대료를 입금하고 있는 그 회사였습니다. 통장에서 자동 이체될 때마다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회사의 대표가 바로 어제 자신이 거지 취급하며 내쫓은 그 할아버지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민호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서 침을 삼키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박성원은 감정의 기복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냉정했습니다. 최민호의 계약 위반 사항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임대료 3개월 연속 연체, 건물 관리 규정 위반 12차례, 타 임차인 민원 7건, 보건소 행정지도 무시 2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서 제15조 품이 있는 영업유지 조항의 심각한 위반. 각 항목을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최민호는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최민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박성원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정하게 이어졌습니다. 복합적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완전히 나가라고. 24시간의 시간을 주는 것도 최대한의 배려라고. 최민호가 다급하게 항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다고, 갑자기 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박성원의 대답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이미 전문 변호사와 모든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현재 최민호의 위반 사항들로는 즉시 계약 해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오히려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특히 어제 있었던 일은 품위 유지 조항의 결정적 위반이라고. 건물 소유주를 모독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최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모든 위반 사항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박성원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별도로 연락할 것이라고. 전화가 끊어진 후 최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미경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최민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15분 후 조진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서였습니다. A사 용지 3장에 걸쳐 법적 근거와 위반 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24시간 내 퇴거하라는 내용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그 서류를 읽으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내용이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30분 후 최민호가 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변호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임대료 연체와 계약 위반 사항이 이렇게 많고 명확하면 이기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특히 품위 유지 조항 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5% 미만이라고. 오히려 상대방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 조용히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최민호는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1시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소장 김성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모든 계약 관련 서류를 정리하라고. 내일부터는 출입을 완전히 제한한다고. 보안업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오후 2시 같은 건물 미용실 사장 이순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최민호 때문에 극심한 고생을 했던 이순희의 표정에는 묘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순희는 최민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알고 있느냐고.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다고. 인과응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 같다고. 편의점 사장 박철수도 함께 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최민호의 소음과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손님들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두 사람은 최민호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자업자득이라고. 그동안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오히려 이제까지 참고 있었던 자신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오후 3시 상인회장 한복순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점잖고 온화한 성격의 한복순이었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한복순은 최민호에게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타일렀는데 왜 듣지 않았느냐고. 이런 결과가 올 줄 뻔히 알았다고. 상인회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최민호는 한복순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재를 해달라고, 건물주에게 선처를 구해달라고, 상인회 차원에서 나서달라고. 하지만 한복순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상인회에서도 최민호를 더 이상 감쌀 수 없다고. 오히려 다른 상인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라고. 오후 4시 최민호의 아내 김수진이 식당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최민호로부터 전화로 상황을 들은 김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창백했습니다. 김수진은 남편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손님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는지, 왜 아내의 말은 듣지 않았냐고.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최민호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후 5시 박성원의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도 더욱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시베리아의 혹한을 연상시키는 냉기였습니다. 모든 통지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완전히 정리해서 나가라는 최종 통보였습니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고. 최민호가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겠다고, 모든 것을 배상하겠다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박성원의 대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어제 당신이 보여준 그 태도를 생각해 보라고. 전화가 끊어진 후 최민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3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최민호는 어제 일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 할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말들, 거지 같은 차림이라고 했던 것, 냄새나고 더러운 옷 입고 왔다고 했던 것, 동네 무료급식소나 가라고 했던 것,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던 것, 모든 것이 정확히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위력으로. 최민호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겸손과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오만과 무례가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말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최민호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내일까지 이곳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7세 아들 최준혁과 14세 딸 최서연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민호는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자신의 오만과 무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해. 그날 밤 최민호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자신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 알겠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의 것이었습니다. 최민호의 3년간의 사업이 정말로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최민호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식당에 나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큰 박스들을 들고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단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주방의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 업소용 가스레인지와 후드, 제빙기와 음료 냉장고, 수십 개의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수백 개의 그릇들과 조리도구들. 최민호의 아내 김수진과 17세 아들 최준혁, 14세 딸 최서연도 새벽부터 나와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원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게 다 당신이 한 행동의 결과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최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7세 아들 최준혁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최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오전 8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의 급작스러운 퇴거 소식이 동네 전체에 빠르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사장 이순희가 몇 명의 상인들과 함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심보다는 당연하다는 표정이 더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순희가 옆에 있던 문구점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야 조용해지겠네요. 편의점 사장 박철수도 다른 상인들과 함께 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주변에 모인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최민호의 평소 행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30분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관리소장 김성수와 함께 보안업체 직원 3명, 그리고 강제 집행을 위한 법무사까지 동행했습니다. 김성수가 냉정한 목소리로 최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완전히 나가셔야 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이미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최민호가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짐이 너무 많아서 3시간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김성수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으신 건 본인 책임이에요.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10시 1분이라도 넘으면 즉시 강제 퇴거 조치에 들어갑니다. 모든 물건은 폐기 처분됩니다. 최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마련한 주방 기구들이 폐기 처분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박성원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원의 등장과 함께 현장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숙연해졌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고 심지어 웅성거리던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박성원은 멀리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최민호가 박성원을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성원은 최민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나에게 했던 그 말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지 같은 차림이라고 했던 것, 냄새나고 더러운 옷 입고 왔다고 했던 것, 동네 무료급식소나 가라고 했던 것,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던 것까지 모두 말입니다. 최민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정확히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박성원이 계속해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임대료 연체, 관리 규정 위반, 품위 유지 조항 위반. 이 모든 것들이 즉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당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박성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겸손과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오전 9시 30분 상인회장 한복순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최민호에게 다가가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왜 듣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최민호가 한복순에게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중재를 해주세요. 상인의 차원에서 선처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한복순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상인회에서도 더 이상 당신을 감쌀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상인들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복순의 말에 최민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동료 상인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45분 이사업체 트럭 2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쌓인 모든 물건들을 15분 만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사업체 직원이 최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짐이면 최소 2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최민호가 패닉 상태가 되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김성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시간 관리는 본인 책임이에요. 최민호 가족은 발을 동동 구르며 급하게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주방 기구들은 전문 장비 없이는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김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2천만 원 주고 산 건데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법무사가 시계를 보며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퇴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주방에는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 업소용 가스레인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조금만요, 10분만 더 주세요. 하지만 법무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법적 시한이 지났습니다. 남은 물건들은 폐기 처분됩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최민호 가족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최민호가 마지막으로 식당 안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내 3년이 다 들어있는데.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성수가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퇴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건물에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남은 물건들은 3일 후 폐기 처분됩니다. 최민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그 냉장고만이라도 불가능합니다. 김성수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최민호 가족이 승용차에 올라타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한 주민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하루 만에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저렇게 교만하게 굴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겸손해야 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한 어르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성원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저렇게 부자면서도 전혀 티를 안 내시고. 오전 11시 최민호의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 박성원은 조용히 빈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영철과 박태연이 그의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박성원에게 물었습니다. 성원아, 이제 좀 시원하지? 하지만 박성원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 저 사람이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박태연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남은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박성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보관해 두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돌려줄 수도 있고. 김영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한테 정을 두고 있어? 박성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이 아니라 측은함이야. 벌은 충분히 받았으니까.
오후 2시 최민호의 이야기는 동네 전체를 넘어 인근 상권까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성원의 정체와 최민호의 몰락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미용실에서, 은행에서,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까지 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한 주민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야. 며칠 후 박성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최민호가 다른 지역에서 새로 가게를 차리려고 부동산을 알아보았지만 어디서나 거절당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박성원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한 공인중개사가 최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로서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최민호가 이유를 묻자 공인중개사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점 관련 임대 물건은 어디서든 거절당했습니다. 박성원의 한마디가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했습니다. 김수진이 남편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최민호도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손님들을 더욱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의 사례를 보고 모두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사장 이순희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손님이든 정중하게 대해야 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어. 편의점 사장 박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불친절했던 그도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전체의 분위기가 훨씬 따뜻하고 정중해졌습니다. 박성원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최민호가 있었던 자리에 새로운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집이었습니다. 새 사장 부부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빠르게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성원도 개업 첫날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새 사장 부부는 그를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박성원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특별 대우를 하지 않고 진심으로 모든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성원은 그런 모습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정한 품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박성원이 아내 이정희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 이정희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요? 사람은 정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야.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이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그래도 그 사람도 이번 일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박성원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하지만 그 교훈을 얻기 위한 대가가 너무 컸지. 그렇게 최민호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박성원의 완벽한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응징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막고올 식당이 정말로 하루 만에 문을 닫게 된 이 이야기는 진짜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어 전화 한 통으로 끝난 완벽한 인생 역전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최민호의 근황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원룸촌이었습니다. 한때 월 매출 수천만 원을 자랑하던 식당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수진은 남편과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 친정으로 돌아갔고 최민호는 혼자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성원의 영향력은 최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도시에서 음식업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부동산업계의 연결망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최민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할 때도 누구에게든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극도로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민호가 일용직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예전 식당 자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정성가든이라는 새로운 한식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손님들이 편안하게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고 사장 부부는 정말 정성스럽게 모든 손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작은 반찬 하나를 더 달라고 하자 사장이 웃으며 여러 가지 반찬을 더 가져다 드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가 들어오자 사장 부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했어야 했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최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성원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차림이었지만 이제 최민호는 그 옷차림 뒤에 숨어있는 진짜 위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최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원이 정성가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 사장님 부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모두 소중하게 대하죠. 그래서 손님들이 저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최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원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나요?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박성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다만 그때까지 지금의 마음가짐을 잃지 마세요. 박성원이 떠나간 후 최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성가든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박성원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모임에서 한복순이 말했습니다. 박성원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상권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모든 상인들이 손님을 정중하게 대하니까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미용실 사장 이순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어떤 손님이 와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요. 그랬더니 단골 손님들이 더 늘었어요. 편의점 사장 박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박성원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에요. 저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으시고. 다른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더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시잖아요. 진짜 품격이란 게 저런 거구나 싶어요. 박성원 본인은 여전히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검소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상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까지 모두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박성원은 그런 변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동네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박성원이 아내 이정희와 함께 정성가든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장 부부는 그들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이정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좋은 분들이 들어왔네요. 박성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 이제야 내가 원하던 모습의 상권이 된 것 같아. 이정희가 물었습니다. 그 최민호라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박성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야. 진짜 깨달음은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민호가 다른 지역의 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를 하면서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있었고, 특히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말했습니다. 최민호 씨는 정말 성실하고 진심 어린 분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최민호는 그곳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돈은 벌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최민호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최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도우고 존중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6개월 전 자신이 박성원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성원은 여전히 검소한 차림으로 동네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성가든은 이 지역 최고의 맛집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사장 부부의 마음이 음식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민호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며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박성원이 복지관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최민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민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박성원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박성원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최민호를 봤어. 어떻게 지내던가요? 많이 달라졌더군. 이제야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 같아. 이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준 교훈이 헛되지 않았네요. 박성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큰 아픔을 겪어야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최민호는 완전한 몰락을 경험한 후에야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교훈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전체는 더욱 따뜻하고 정중한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정말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과 존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완벽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